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반도가 전례 없는 전략적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을 목격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직접 나타나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시험 발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포함되어 두 지역 간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통해 북쪽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고조는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 핵무기와 전략 미사일의 증가하는 존재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실제로 우려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지역 안보와 핵 위협 관리 방식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며 단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SAND 기관의 2023 국가 안보의식조사 보고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노년층에서 젊은층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소유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지 새로운 안보 위기에 대한 경고 신호만이 아니라 지역 내 핵무기 관리와 통제 방식에 대한 큰 도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의 2023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9.9%였습니다. 한국 국민 10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0대에서 찬성표가 많았고 3040대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북한을 대화 및 협상 상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6%인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중국을 꼽았고 그 뒤를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공산권 국가니까 그렇다 손치고 의외로 일본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초강국이 된다는 때문이라는 설은 통일이 되면 한국은 초강국이 된다는 때문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고 넓어진 국토와 인구가 합하면 대단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다고 말하는 국민이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까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을 하던 어떻든 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력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자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사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핵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툭하면 나오는 게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핵보유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25일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또는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시에 핵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데 대해 미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에 북한에 가공할 만한 핵위협이 임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세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열악한 군대 환경과 제대로 발사될지도 의문인 오래된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도 큰 소리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대칭 무기의 끝판왕, 핵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그런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하기보다 달래려고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핵무기가 갖는 위력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내외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보유할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증기 레이저동 위원소 분리법 AVLIS로 불과 0.2G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04년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고강도 사찰을 받는 등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도 중단됐고 한국을 향한 핵무장의 의혹이 다시 부상하면서 한동안 감시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부에서 핵무기 개발 시도가 있으면서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정부의 한국과의 재처리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합법적으로 민간 자력 기술을 취득하려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키신저 장관은 만일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강행할 경우 대한국 안보 공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공약이 취소돼도 당시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 공약 취소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핵무기 철거 계획이 나오자 한국 여론은 미국이 철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78년 한 한국 장성으로부터 핵 확산 금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미 국무부 고위관리에게 강도 높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국이 깨닫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즉 미국이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계획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조인을 파기하거나 늦출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미 국무부 관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철군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해도 스스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핵무기로 무장하겠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결국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철군 계획을 번복하게 됩니다. 핵무기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 등의 핵물질을 얻어내는 것인데 현재 이미 중수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시설과 기술 지식은 충분합니다. 또 이를 실험하는 폭약 시뮬레이션 능력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고 핵을 발사하기 위한 투발수단 역시 탄도미사일, SLBM 등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12년 정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100KT급 핵무기 제조는 무난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핵 전문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 다르게 평가할 뿐 한국의 핵무기 무장에는 적어도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하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러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사용할 수도 있는 전술핵에 대해 경고만 하고 있지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핵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 독자 핵무장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면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에 의해 독자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태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래서 부각되는 것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 영어로 누클리어 아프션 핵무장 선택권 전략입니다.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자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상태이고 농축 재처리핵 연료 주기 기술을 확보하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무려 핵무기 6,000발 분량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과 한계를 감안할 때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략이 차선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 는 궁금점이 생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잠재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는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을 잡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이자 핵무기 분야의 1인자인 퍼거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 목적의 핵폭탄을 몇 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핵폭탄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매년 핵무기를 생산하며 핵 강국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의 개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퍼거슨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 설계 능력, 운반 수단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자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IT 강국의 이점과 수준 높은 컴퓨터 및 측정 기술을 통해 직접적인 핵실험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핵 개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의 견해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 개발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갈수록 도발이 커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명되면서 거기에 국제적인 군사적 위기감 등을 고려한다면 언젠가 한국의 핵무장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미국 대통령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콜롬비아 해군이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표적함에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해성 마시1은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함정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해성 미사일 단 한 발의 엄청난 화력의 표적함은 완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구축함은 물론 대형 상륙함과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 16발을 구입했는데, 이를 가지고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방어 전략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는 또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능력까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은 콜롬비아 해군의 능력보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한 폭발력의 LIGX-1의 마시1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동해급 초기 함정 안양함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2020년에 포항급 의산함을 두 번째로 공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2대의 군함을 무상으로 골돈비아에게 준 데는 고마운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5,100명의 병력과 호위함 한 척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은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고지대 국가라는 이유로 험한 산악전에 투입됐는데, 금성진격전을 시작으로 기마 40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까지 참여해 승리를 거두고 625전쟁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안양함과 익산함을 무상으로 주어 콜롬비아 해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도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최초로 수입하여 그 놀라운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게 최초로 준 안양함이 프랑스제 엑조세 대한 미사일을 장착한 마지막 전투함이었지만, 콜롬비아로 이전하면서 제거된 이후 한국 해군에서 더 이상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쓰던 역사도 안양함을 인도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보의 역사에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2대의 군함을 받은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 한국의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은 해군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중동전 과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한미사일은 거대한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지대함 하품 미사일로
흑해 해상에 위한 러시아 해군의 900톤급 예인선 바실리, 배을을 단 두 발로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최근 해양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도 우리 힘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 1996년부터 8년간 개발해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해성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었는데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 열린 림팩 훈련에서 해성은 실사격 100%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유사 무기 체계인 미군의 하푼 대한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해성 대한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성능면에서 경쟁 대한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푼보다 비싸지만 미사일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1조 원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국산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두 번째로 수출한 국가는 콜롬비아처럼 한국산 군함을 공여받은 필리핀입니다. 한국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에게 그동안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9년 필리핀에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충주함은 1987년에 취역한 오래된 함정이나 76함포 이문회, 40기관포, 324어뢰 등을 무장하여 당시 필리핀이 보유한 어떤 해군 함정보다 강력해 졸지의 필리핀 해군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보은의 성격으로 현대중공업에 7천억 원의 초계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1번함이 2019년 5월 23일 필리핀 영웅 호세 리자로 제이 RIGAL이란 이름이 붙여지며 진수되어 6월 1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호세 리자람이 처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는 해성 대한미사일 4발과 청상호 경어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반군 소탕에도 호세 리자람이 쓰여지겠지만 해성 대한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중국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과 대치를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의 시험 발사 성공에 필리핀은 웃고 중국은 울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왔지만 우리가 필리핀에게 현대식 함정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앤다오가 스프레틀리 군도중 국명 난사군도 등 두 나라 사이의 산호초 군락섬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무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중국이 이들 섬 지역의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잘함과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에 큰 전력 증강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한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성이는 해성1의 초음속 버전으로 현무삼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해성1은 사거리가 150km로 속도는 마 0.70, 9의 아음속이지만 해성2는 사거리가 500만 1500km이고 마 1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 DDH-3만 4400T급 가운데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으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DDG-760아에도 실려 있습니다. 왕건함에는 10여 발, 세종대왕함에는 30여 발의 해성2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마 2.5의 속도로 완벽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손원 1급 5번함 윤봉기람에 최초로 배치되었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6발 이상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이렇게 2013년 2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대지 미사일 해룡도 개발되었습니다. 해룡은 해군 호위함에서 적의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룡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FFX1과 수직형 FFX2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에 전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의 진심인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이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을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의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노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추역한 뒤 율곡이 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티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수 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강한 전자기력으로 마하 7의 속도로 발사하는 꾸미 무기. 할리우드도 이 쿨한 꿈의 무기에 매료돼 2009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서 미군 구축함에서 발사된 탄체가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가던 디셉티콘 로봇을 격파하는 장면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이 미래형 장거리 타격 체계는 궤도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꿈의 무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중국 해군공과대학 전자기에너지 국립핵심연구소팀이 레일건을 연속으로 120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연속 사격 중에도 레일건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으며 유사한 연구는 이전에 공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이걸 중국이 해냈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km로 발사되며 10만 200km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화약이나 화학에너지가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나 미사일이 궤도를 따라 날아가도록 해 일반 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레일건 개발의 핵심은 연속 사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중국 해군공과대학 국립핵심연구소팀은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성공의 비결로 10만 개 이상의 구성요소 지점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 정교한 측정과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복잡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밀리초 약 1000분의 1초로 단축했으며 예를 들어 장비가 약간 달아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포탄을 장전해도 레일건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작 기계장치의 발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공지능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 해군은 레일건에 막대한 자금과 수십 년의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실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2021년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레일건 발사체의 균열 없이 반복적으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AI를 개발해 먼저 해냈다는 주장인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고성능 AI를 활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도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만간 미국 빼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레일건으로 전쟁을 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방위장비청도 최근 올해 실시한 레일건 연속 사격 시험 결과를 보고하며 최대 120발 연속 사격에 성공했다며 안정적 단계에 와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레일건의 해상 사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탄약의 비행 안정성 시험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면 곧 양산하고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레일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2년 전 미 해군의 다음해 예산안에는 레일건 개발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이 지난 16년간 무려 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만하겠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없을 뿐 이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연구청호의 날은 공식적으로 레일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일건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분의 1초 동안 필요한 전력이 최대 1000mW로 추정됐습니다. 기동성 있는 플랫폼 중 이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차나 군용기는 일단 크기에서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지상시험은 이미 성공을 거뒀고 구축함의 끝판왕인 주멀트급의 레일건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야말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탑재된 가스터빈 엔진이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레일건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2018년 2월에 중국의 상륙함 하이양 샤노에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공개되자 놀란 미 하원 예산소위원회는 해군 책임자를 불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존 리처드슨 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의회에 출석해 레일건 개발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이 포함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돈은 들어가는데 가시적 성과는 없는 답보 상태였지만 미국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이면에는 중국도 레일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 드디어 미 해군은 레일건을 함정에서 시험 발사까지 했지만 결국 전력화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저포나 레일건과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체계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EMALS 방식으로 항공모함 전투기 사출까지 전력으로 해결한 미국이 레일건의 전력 문제는 끝내 풀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중국이 과연 해결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들은 지난 11월 26일자 항공사진입니다. 당시 중국이 푸젠 항공모함의 EMALS 캐터펄트에서 사출 시험을 하였고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들을 보면 푸젠함 좌연측 EMALS 캐터펄트를 사용하여 겨우 더미 웨이트를 사출하는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8일 한국 시각 15시 30분에 공개된 항공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공모함 푸젠의 함교 아래 구역인 SPOT 6인 주기 구역에 제35목업이 주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타이프 30V 18 푸젠 항공모함 갑판 위에 사출 시험을 위한 더미 웨이트 2개와 제35 모형 함상 전투기가 주기되어 있는 항공사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투기 사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마저도 전자식 캐터펄트의 출력이 모자라 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도 성능이 모자라 갑판 길이도 20m 더 늘린다고 하는데 레일건을 장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끝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푸젠함을 거르고 4세대 항공모함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뜬금없이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미국을 자극한 것일까요? 결국 푸젠함 전투기 사출 실패의 시선 교란용으로 레일건 개발에 성공했다는, 실제로 중국은 2020년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후 아무런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최첨단 무기인 전자기식 레일건을 소형화한 모델, 이른바 레일건 소총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소형 로봇에 탑재돼 무장 정찰 임무에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일건은 재래식 총과 마찬가지로 탄창에 총알을 장전해서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합한 여러 장과 얇은 철판을 쉽게 관통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코일건이 시연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강력해져 현존하는 총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소형 코일건에 대한 뉴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개발했다는 중국의 레일건에 대한 소식도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